안녕하세요. 책 읽는 봄입니다. 오늘은 소설 태양의 피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래에서 최 형사를 만났어요. 이제 반장됐더라고요. 그 녀석이? 정목이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득호는 맞장구 치며 그의 웃음에 답했다. 최 형사는 정목이 수사과정으로 있던 시절 강력반에 들어온 신참이었다. 그는 정목의 경찰대 직속 후배이기도 했다. 둘은 나이 차가 있었지만 제법 비슷한 구석이 많았다. 성공을 마다하고 자신이 택한 길을 가는 것이나 철두철미하고 냉랭한 성격 등이 그랬다. 동료들은 최 형사를 리틀 조정묵이라고 불렀다. 하나를 알려주면 둘셋을 파악하는 똑똑한 형사였다. 집요한 성격 탓에 검거율도 높았다. 또한 그는 미제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 할 수만 있다면 강화 연쇄살인마를 검거하고 싶다고 술자리에서 입버릇처럼 떠들고는 했다. 정목은 그런 최 형사의 패기를 높이 샀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과 상당히 닮았다고 말하며 미소 짓곤 했다. 그래서 득호는 최 형사가 특별해 보였다. 정목이 누군가를 칭찬하며 웃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뭐래? 네, 그냥 전에 들어서 확실치는 않지만 듣고 나니 23년 전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범인도 나이는 똑같이 먹는 거 몰라? 정묵은 신경질적인 말투로 그의 이야기를 일갈했다. 바깥에서 병실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득호는 목소리를 낮추고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최경님, 혹시라도 양님에게 오늘 사건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정묵은 알았다는 듯 가볍게 손을 들어 보였다. 발소리의 정체는 병원 배식원이었다. 들어올 땐 항상 노크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무심하게 들어온 배식원에게 정묵이 가볍게 꾸짖었다. 배식원은 흠칫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판을 놓고 사라졌다. 양님 대신 정묵을 거두는 일은 득호의 몫이 되었다. 그는 딸보다 더 능숙하게 정묵의 수저를 놓고 컵에 물을 채웠다. 식사 전이지? 양님이랑 나가서 밥이나 먹고 와. 정묵이 TV 볼륨을 높이며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득호가 나가자 그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내장에 차오르는 포만감이 그를 기쁘게 했다. 정묵이 서울 생활을 접고 광화도로 내려온 것은 바다 때문이었다. 그가 알고 있는 한 서울에서는 온전한 석양을 볼 수 없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서울에는 정묵이 원하는 석양이 없었다. 한 번은 혼자 남산타워에 갔다. 답답한 서울에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장소였다. 그곳에서는 불타는 석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대가 많았던 걸까?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본 석양은 그저 멀리에서 지고 있는 의미 없는 해였다. 몇몇 사람에게는 탄성을 자아내는 금빛 노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겐 자동차 극장에서 먼 스크린으로 감흥 없이 보는 영화 같았다. 정묵은 별 볼 일 없는 서울의 노을을 확인하고는 타워에서 내려왔다. 고향의 석양과 다른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바다였다. 태양이 바다에 빠지면 바다는 피를 토해낸다. 태양의 피는 대기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붉게 물들였다. 그렇게 석양은 음험하게 세상을 장악하며 그를 붙들었다. 그 광경을 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아니, 즐거움으로는 부족한 환희의 순간이었다. 그래서 정묵은 귀향을 결심했다. 고민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결정이었다.
간부 출신의 선배들이 미래를 보장하며 그의 귀향을 만류했다. 하지만 그는 성공보다 만족된 삶을 원했다. 서울에는 그를 채워줄 석영이 없었다. 그렇게 정묵은 강화도로 돌아왔다. 그의 강화도 형사 생활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서울보다 이곳이 한산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정묵은 강화도로 돌아온 결정을 만족스러워했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문제되지 않았다. 이제는 머리를 써서 대해야 할 관계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생각이었다. 정묵이 광화경찰서로 온다고 했을 때 이곳 강력반 형사들은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의 활약은 이미 경찰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들에게 정묵은 뉴스에 나오는 강력 사건들을 해결한 입지전적의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알 수 없어 불안해했다. 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정묵에게는 기존의 형사들과 구별되는 이질감이 있었다. 그는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혼자 사냥을 즐기는 맹수처럼 홀로 움직였다. 때로는 그것이 오만함으로 비춰질 정도였다. 그래서 냉랭하고 사나운 표정의 정묵에게 다가가는 형사는 없었다. 조직과 의리가 먼저였던 강력반에서 그는 도드라진 보도블록처럼 매끄러운 보행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갔다. 하지만 형사로서의 정묵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곳에 오자마자 혼자서 여러 건의 사건을 협조 요청 한 번 없이 묵묵히 처리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딱히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타입도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자 강력반 형사들은 슬슬 그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경계는 어느새 호기심으로 변해 있었다. 편한 동료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속한 강화경찰서 강력반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계절이 바뀌고 정묵의 섬생활도 자리를 잡았다. 시간은 익숙함을 준다. 인간은 익숙해지면 친밀을 요구한다. 그는 언제부턴가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능한 형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눈이 하나 둘 늘어갔다. 정묵은 어느새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주변의 호기심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사람들의 관심은 치욕과 같았다. 누구도 자기를 주목할 권리는 없었다. 정묵은 차라리 그들이 경계했던 시절이 편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쏠려버린 시선이 처음으로 돌아갈 리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돌릴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을 노출하되 사람들의 시선을 가져갈 대상이 필요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정묵은 처음으로 주변을 관찰했다. 충직한 개, 그 개를 찾아야 한다. 강력반은 대체로 한산했다. 늦여름 석영이 들이친 실내는 감색된 사진의 한 장면 같았다. 정묵의 눈에 멀리 고개를 숙이고 서류 작업 중인 득호가 들어왔다. 조금 전까지 그에게는 관심 밖의 사내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는 정묵이 찾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정묵은 얼마 전 동료들을 통해 득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양도면 파출소에 근무하다 이곳에 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의욕만 넘칠 뿐 머리가 눈에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그냥 다른 형사들의 잡무나 처리하며 근근히 형사 생활을 버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했다. 쓸모없는 존재. 정묵은 옅은 미소를 띠며 가볍게 중얼거렸다. 쓸모없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찾는 대리자로서의 명분은 충분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였다. 정목은 그를 선택했다. 득호의 의견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 그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결정을 내린 정목은 자리에서 일어나 득호에게 다가갔다. 예상대로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강력반 형사들은 당황했고 그는 구원자의 손을 잡았다. 정목은 스스로 꽤 괜찮은 거래라고 자평했다. 득호는 자신의 개가 되었지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는 소리는 듣지 않게 되었으니까. 형님께 잘해드려라. 식판 한쪽에 남은 밥을 모으며 득호가 양님에게 말했다. 가지볶음에 묻은 마늘을 털어내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양님은 식사를 끝내지 못했다. 식사 내내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득호의 얘기에 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기운 없는 네라고 답할 뿐이었다. 득호는 양님이 자신의 말을 어디까지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식판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쿡 안에 모았다. 다 먹었어? 그것 갖고 돼? 입맛이 없어요. 내가 괜한 일을 시킨 건 아닌가 싶다. 뭐 돈 받고 하는 건데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아저씨께 감사한 마음 많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우리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다. 식판을 들고 일어서던 양님이 멈칫했다. 하마터면 득호에게 그 얘기는 100번도 더 들었어요 라고 말할 뻔했다. 지난 세월 수없이 들었던 말이다. 그녀는 숨을 크게 내쉬며 마음을 추스렀다. 그녀는 숨을 크게 내쉬며 마음을 추슬렀다. 늘 들어왔던 말이 갑자기 걸렸다는 건 그 말보다 자신의 상태가 문제일 테니.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니까 그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양님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곡한 표현이었다. 득호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헛기침을 했다. 양님은 득호를 1층까지 배웅했다. 건물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아침에 보았던 섬뜩한 살해 현장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들어가. 나올 필요 없어. 득호도 그런 딸의 마음을 읽었는지 1층까지 오는 내내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못 이기는 척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었다. 층수를 표시하는 계기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4, 3, 2, 1. 양님은 최면에 빠지는 사람처럼 졸음이 몰려왔다. 배부른 뇌가 보내는 식곤증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기면이거나. 이유야 어찌됐든 그녀는 그저 아무 곳에나 몸을 뉘고 싶어졌다. 병원 밖은 이제 경찰차보다 방송사 취재 차량으로 붐볐다. 득호는 길에 서서 사건 현장 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후배 형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곳 주민이십니까? 앳된 인상의 남자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 주민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남자는 어려운 부탁을 하듯 말끝을 흐렸다. 그의 목에는 파란색 출입증이 걸려 있었다. 겉옷 안쪽에 감춰져 이름은 볼 수 없었지만 목줄에 방송사 로고가 새겨져 있어 방송국 기자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 전 됐습니다. 득호는 기자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림자 하나 없는 떼약볕에서 그들의 큐사인에 맞춰 이야기할 만큼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혹시 이 사건이 과거 강화 연쇄살인 사건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까? 또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모를 일이지만 거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기자는 그의 거절에 단번에 수긍하며 중계차 쪽으로 돌아갔다. 드코는 기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쪽에서 기자를 내내 주시하고 있던 여자가 다가오는 그에게 인상을 찌푸리며 무어라 다그쳤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를 질책하는 것만은 확실했다. 원숙한 여자의 얼굴로 보아 선임일 것이다.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는 어떻게든 티가 나기 마련이다. 그러고 보면 그 기자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한 번의 거절을 너무 쉽게 인정해버렸다. 질문을 채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말끝을 흐려버렸다. 신입들에게 자주 있는 실수다. 신입일 땐 마음이 늘 조급하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의욕이 앞서 기본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고 일은 더 꼬여버린다. 드코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잘하고 싶었지만 되는 일이 없던 시기가. 정묵과 한 팀이 된 드코는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 더 이상 강력반에서 버틸 명분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 정묵은 성격이 급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 팀이 된 드코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욕을 먹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집에 들어간 날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정묵은 드코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드코는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냈다. 좋지 않은 머리는 부지런한 몸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그는 정묵의 성에 차지 않는 파트너였다. 한 번은 유력한 강도 용의자를 코앞에서 놓친 드코에게 정묵이 소리쳤다. 멍청한 놈,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아무래도 넌 나랑 못하겠다. 정묵은 허투루 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더 이상 발 디딜 곳을 못 찾아 허공에 불안하게 떠있는 기분이었다. 추락의 깊이가 가늠이 안 되는 허공이었다. 안 됩니다. 낙하가 시작되기 직전 드코가 외쳤다. 정묵이 의외라는 듯 그를 쳐다봤다. 그러면 반드시 선배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정묵이 웃었다. 드코에게 처음 보인 미소였다. 난 교육의 힘을 믿네. 정묵이 말했다. 드코는 추락하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온 양님은 청소를 시작했다. 몰려오는 잠을 깰 만한 큰 움직임이 필요해서였다. 마침 정묵은 방에 없었다. 그가 보는 탁상 달력에 오늘 날짜엔 빨갛고 파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파란색은 물리치료 받는 날을 뜻한다. 빨간색은 누군가 다녀간 날을 표시하는 색이었다. 간혹 검정 볼펜으로 그린 동그라미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정묵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말이 많은 사람도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도 아니었다. 대체로 그녀가 생각하는 말의 절반 이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양님은 늘 최소한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정묵에게는 최적화된 간병인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정묵이 없는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 몸을 바쁘게 움직였다. 이제 졸음이 사라지고 청소를 할 곳들이 속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양님은 먼저 침구를 교체했다. 개인 간병인을 써서인지 그의 침대는 항상 쾌적했고 노인 특유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그의 병실은 병원 전체에 떠다니는 퀴퀴한 냄새가 없는 방이었다. 병원에서 24시간 최신형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다. 양님은 가사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그녀의 집은 항상 깔끔했고 쌓여있는 먼지가 없었다. 그 성격은 정묵의 병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묵은 정리정돈, 청소에 있어서 아직 그녀에게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정묵은 정리정돈에 유난히 집착했다. 모든 물건은 자신이 정해놓은 자리에 있어야 했다. 옷걸이는 TV 아래 정중앙에 자리했고 작은 탁자 위에는 달력과 삼색 볼펜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손톱깎이 하나도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 그녀는 이런 정묵의 성향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항상 자리를 찾아 규칙에 맞게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반대로 그 규칙만 잘 지키면 잔소리를 들을 일이 없었다. 정묵은 수시로 양님에게 말했다. 모든 것에는 룰이 있어. 그게 깨지면 다 어긋나는 거야. 양님은 그의 말을 머리에 잘 새겨두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녀는 규칙을 잘 유지한다면 일을 하는 동안 그의 증상을 마주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양님은 점호를 준비하는 군인처럼 차근차근 병실을 정리해 나갔다. 병실 청소를 끝내고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비누, 칫솔, 치약,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거의 떨어진 휴지는 새 것으로 교체했다.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며 그녀는 이제 청소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건너뛴 규칙이 있나? 양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항상 같은 물건을 정리하고 같은 곳에 놓다 보면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몸이 기억하기도 한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물건들을 짚어나갔다. 뭔가 빠졌는데? 비누, 칫솔, 치약, 뭐지? 양님이 세면대 거울을 보는 순간 생각보다 쉽게 마지막 물건이 떠올랐다. 클래식 면도칼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없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오늘 정묵은 면도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어제, 아니 그보다 더 이전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덜컥 걱정이 앞섰다. 정묵이 자신이 쓴 면도칼을 다른 데 놓았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쓰는 물건을 함부로 놓아두는 성격도 아니고 치매 환자라고 해도 아직은 그녀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에 들어갈 사항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누군가 이 병실에 들어와 낡은 면도칼을 훔쳐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묵에게 면도칼의 소재를 묻자니 질책이 돌아올 것만 같았다. 양님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찾아보기로 했다. 그때까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찾아낸다면 룰은 그대로 유지될 테니. 양님은 다시 처음부터 모든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며 어딘가에 잘못 자리 잡았을 면도칼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맡에 서서 평소와 다른 점을 찾기 위해 이전의 기억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다. 병실은 깨끗했고 커튼은 깔끔히 포개져 있으며 침대도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어제와 다른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옷걸이에 걸린 정묵의 바람막이 점퍼가 눈에 들어왔다. 한쪽 주머니가 비정상적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양님은 옷걸이로 다가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녀는 숨은 그림 찾기에 마지막 그림을 찾은 아이처럼 미소 지었다. 그립감 좋은 면도칼이 손에 잡혔다.
그것이 왜 점퍼 주머니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들지 않았다. 양님에게는 반드시 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 물건을 찾았다는 기쁨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면도칼을 세면대 선반 위에 놓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자 마음이 놓였다. 면도칼을 찾는 동안 꽤 긴장했었는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양님은 가볍게 심호흡을 하며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았다. 똑똑.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정목이 들어왔다. 양님은 힘에 부치는 듯 끙 하는 신음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목도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는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정목이 양님을 보며 가래나무 열매를 가리켰다. 그녀는 탁자 위의 열매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직하게 가래나무 열매를 굴리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양님은 다시 피로가 몰려왔다. 수고했다. 오늘은 그만 가봐라. 정목이 말했다. 저녁은 챙겨드리고 갈게요. 됐어. 양님은 못 이긴 척 고개를 끄덕이고는 옷걸이에 걸린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나가려고 인사하기 위해 그녀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정목은 눈을 감고 있었다. 도독 도도독 도독 구르는 열매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양님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툭. 그녀가 나가고 가래나무 열매 하나가 침대 아래로 떨어졌다. 정목이 잠들었다. 양님에게 오늘은 힘든 하루였다. 시원한 버스 안에서 땀이 식고 나서야 그녀는 기운을 찾았다. 간병일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배려로 평소보다 이른 퇴근을 하는 바람에 여유 있는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침에 잔상이 온종일 머리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경찰들, 폴리스 라인, 긴급한 무전소리. 아주 먼 기억이지만 오래전 그날을 떠올릴 명분은 충분히 되었다. 23년 전 양님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녀의 엄마는 강화 연쇄살인마의 마지막 희생자였다. 그날 이후 양님과 그녀의 가족은 평범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오랫동안 지내야 했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다. 부인의 죽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양님의 생각에 그나마 아버지가 방황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정목 덕분이었다. 정목은 득호가 괴로워할 시간을 오래 주지 않았다. 업무에 복귀한 그를 더 혹독하게 단련시켰다. 이후 그녀가 아는 아버지의 최종 목표는 강화 연쇄살인마를 검거하는 것이었다. 그 즈음부터 득호는 정목을 은인이라고 표현했다.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면 형님이 없었다면 너희들을 어떻게 보살폈을지 앞이 캄캄하구나 하고 버릇처럼 이야기했다. 양님에게도 정목과 그의 가족은 고마운 존재였지만 사실 아버지가 가진 마음만큼 고마움은 아니었다. 엄마의 부재를 이겨낸 건 온전히 남매 스스로의 몫이었다. 정목에게 많이 의지한 아버지를 내내 지켜보고 자란 양님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든 이해하려 노력했다. 둘 사이에 자기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저 자식들에게는 정목에 대한 감사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했다. 세월이 흘렀고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은 가벼워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본 아버지의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에 끼어들 마음은 없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정묵이 우선이었다. 정묵에게 쩔쩔매는 그 모습이 과거 자식들의 상처를 깨우는 일이라는 걸 더 이상 양님 남매에게 정묵은 은인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는 모르고 있었다. 열기를 잃은 태양이 수평선 언저리까지 내려왔다. 버스에서 내린 양님은 멀리 사라져가는 석양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날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붉은 석양이 세상을 물들였다. 어디선가 엄마를 외치는 아이의 소리가 들려왔다. 정묵이 깬 것은 제법 어둑해진 저녁이었다. 경쾌한 노크 소리가 3번 울렸다. 박간호사였다. 정묵은 침대를 세우며 바로 앉았다. 일어나셨어요? 너무 곤히 주무셔서 깨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저녁 드셔야 할 것 같아서 챙겨드리려고 왔어요. 고맙네. 간호사는 배식원이 놓고 간 식판을 정묵의 침대 식탁에 올렸다. 식사하고 계세요. 천천히 치우러 올게요. 그녀가 나가자 정묵은 TV를 켜고 식사를 시작했다. TV는 적막함을 감추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화면을 보며 집중하는 것은 오전에 보는 뉴스로 충분했다. 어제와 다른 감흥 없는 저녁이었다. 그에게 감흥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편안함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다. 정묵은 다 식어버린 국과 반찬을 천천히 음미했다. 감각이 되살아난 듯 재료의 맛이 하나하나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이었다. 저녁 식사를 느긋하게 마친 그는 요의가 느껴져 화장실로 향했다. 정묵은 소변을 보며 욕실을 둘러보았다. 잘 정리된 화장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양님은 처음 그가 알려준 지시대로 흐트러짐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 비누는 물이 고이지 않은 받침대에 놓여 있고 치약과 칫솔은 양치컵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세면대 선반에는 그가 아끼는 클래식 면도칼이 얌전하게 올려져 있었다. 정묵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긋난 기억을 맞추듯 그는 세면대 앞으로 갔다. 거울에는 하루 사이에 움푹 눈이 꺼진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수염은 이틀 새에 덥수룩하게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그는 면도칼을 집어들었다. 접혀있는 면도칼을 펼치려 했지만 이음새에 끈적한 액체가 고여 매끄럽게 펼쳐지지 않았다. 그는 칼을 살피기 시작했다.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모를 그에게만 보이는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는 수도꼭지를 들어 뜨거운 물을 흘렸다. 정묵은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물줄기에 면도칼을 씻었다. 엉겨있던 핏자국이 물에 녹아 내렸다. 피는 차오른 세면대 물에 희석되며 사라졌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정묵은 어제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이곳에 면도칼을 가져다 놓은 기억이 없었다. 더더군다나 피가 묻은 칼을 이대로 방치했다니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엔 룰이 있다. 그런데 어긋나 버렸다. 양님이 정묵의 이상을 발견한 건 살인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이었다. 그녀는 어제 같은 뒤숭숭한 상황을 볼까 싶어 가슴을 졸이며 출근길에 올랐다. 하지만 하루 만에 병원 주변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건물 뒤에 초라하게 둘러친 노란 폴리스 라인이 이곳이 살인 현장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양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복도에서 배식원과 마주친 그녀는 정묵의 아침 식사를 받아 병실로 향했다. 어제의 지각을 만회하려는 듯 일찍 집에서 나온 터였다. 양님은 이른 시간인 것을 감안해 조용히 노크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복도에서 배식원과 마주친 그녀는 정묵의 아침 식사를 받아 병실로 향했다. 어제의 지각을 만회하려는 듯 일찍 집에서 나온 터였다. 양님은 이른 시간인 것을 감안해 조용히 노크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정묵은 잠들어 있었다. 한쪽에 조심스럽게 식판을 놓고 옷걸이에 가방을 걸었다. 그는 정면을 향한 채 누워 있었다. 죽은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낯선 기운이 병실에 퍼져 있었다. 병실을 둘러본 그녀는 즉시 이유를 알아챘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다. 한낮의 햇살을 빼고는 정묵이 커튼을 치는 경우는 없었다. 양님은 그가 깨기 전에 빨리 커튼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 수 없는 조급함에 평소 그녀가 잘 잡는 커튼 주름이 잡히지 않았다. 일단은 그런대로 비슷하게 형태를 만들었다. 커튼을 걷자 창으로 강렬한 아침 햇살이 들이쳤다. 다행히 햇살은 침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정묵은 아직도 미동 없이 누워 있었다. 양님이 침대 식탁을 펴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을 때 이불에 가려진 끈이 보였다. 정묵의 사지가 침대의 내 귀퉁이에 묶여 있었다.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을 나갔다. 병동 안내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제야 자신에게 할 일이 생겼다는 묘한 희열이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수간호사님, 간밤에 아저씨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네, 몇 주 조용하다 했어. 지난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셨는지 일어나서 물건 던지고 욕을 하고 마침 남자 간호사가 있어서 다행이었지. 가끔 저래. 그래요? 이제부터 저는 뭘 하면 되나요? 깨시면 반응 보고 괜찮으면 풀어드려. 평소랑 달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곧 익숙해질 거야. 양립씨도 슬슬 알 때가 됐지. 지금까지 소설 태양의 피 1장 모든 것은 룰이 있다. 68페이지까지 낭독해드렸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